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촌편의 안부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도 아니죠. 지금 이제 이틀이 딱 지났습니다. 러시아 휴전 한제가.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푸틴하고 프리고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뭐 푸틴도 뭐 설이 많았잖아요. 망명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요. 푸틴이 TV에서 5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제 뭐 사실상 이 프리고진에서 프리고진에게 완전히 그 러시아가 다 넘어갈 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거의 결론적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반박하는, 이 해명하는 수준의 이런 TV 연설이다. 그래서 러시아 군은 다 이 본인의 이 휘하에서 지휘 통제권을 본인이 완전히 행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거의 무혈 협상하게 된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진압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려된 연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고진, 프리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고진은 지금 살아는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디오 메시지를 남겨놨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뭘 하는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고진 뭐 가족 살해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나왔는데요. 프리고진은 또 마찬가지로 이 푸틴을 배려하는 전략적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러시아를 전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망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행진이었다. 즉 이건 누구냐? 바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말하자면 이 보복하기 위한 이번 이 러시아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푸틴을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죠. 푸틴은 푸틴대로 이 바그너 그룹의 용장인 프리고진의 이런 정치적인 뭡니까? 이 존재의 의미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고진은 반 푸틴이 아니라는 점을 또 분명히 밝히면서 서로가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정치적인 공간을 이 배려하는 그런 전략적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 뉴스로서는 제 기억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미술 전문 플랫폼 이 아트넷, 디지털 뉴스 매체인데요. 아주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여기하고 독점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 독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정상 외교를 조용하게 내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국내 정치권 뉴스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내년도 총선 전략인데요. 지금 문화일보에서 이 허민 기자가 허민의 정치카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요. 여기에서 여권의 총선 전략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과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객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허용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전략 공천하고 조금 달라요. 전략적 허용을 좀 하겠다, 이런 아주 특이한 이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미국의 유력 미술 전문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트넷 뉴스, 이 아트넷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넷 뉴스가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이니까 조금 전에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자 K컬처 영업사원인 김건희 여사, 마크 로스코와 다랑거리 외교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 내용을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요, 지난 4월 달에 국빈 방문할 때 이 진행된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문화 외교,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문화 외교가 제일 전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외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세일즈 퍼슨,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이 퍼실리테이터, 이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김건희 여사 이 인터뷰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 아트넷 뉴스는요, 전 세계 230여 국가 지역에서 월 20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디지털 미술 전문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출범한 24시간 온라인 뉴스 매체이고, 미술계 동향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논평을 게재하는 게 이제 보도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국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요,
이 미술 전문 이 유력 이 디지털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앤뉴스는요 김 여사에 대해서요 예술을 사랑하는 한국 영부인, 주요 아트 전시회를 직접 기획했던 전직 기획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김 여사의 예술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미술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 김 여사는요 영부인으로서 한국 미술 발전에 대한 역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요 한국 문화를 해외 홍보하고 장려하는 K-컬처 세일스퍼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준 대통령 취임 후 첫 해 해외 순방을 가거나 국제적인 인사들을 만났을 때 한국 문화 예술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K-팝, 드라마, 영화에서부터 패션, 음식, 전통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한국의 다양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을 고려할 때 우리 문화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는요. 외국의 정상과 배우자,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문화와 경험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더라. 그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예술을 멀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예술과 전시회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하고 즐길수록 한국인들의 예술적 취향은 더 세련돼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김건희 여사는요.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는 그 나라의 독특한 예술과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예술과 문화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푸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아트앤뉴스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시각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이면서도 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인터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인데요. 이 국제정치학자 아주 저명한 국제정치학자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이 조셉 나이 교수하고 직접 인터뷰까지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이 국력 중에서 21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는 특히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국력, 즉 연성 국력이라고 하죠. 소프트 파워.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될 것이다. 라고 이 전망을 한 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 요즘 이제 K컬처 흔히 뭐 K드라마, 막 K영화, K음식 또 요즘은 뭐 이 K건축, K건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K방산 앞에 이제 코리아가 이제 이 적도로 붙으면서 이 K 관련된 이게 뭐 세계적인 진출 이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BTS라든가 이번에 이제 이 싸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이 젊은 이 아이돌 그룹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음악 미술 뭐 미술계도 지금 이제 우리 세계적인 그런 미술 젊은 아티스트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 정부에서 말이죠. 특히 뭐 장애인 포함해서요. 이런 문화, 미술 이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적인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지금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 아트앤뉴스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바람직한 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 인터뷰는 이 정도로 의미를 한번 평가해 보고요. 자, 먼저 이 프리고진도 침묵을 깼고요. 그다음에 푸틴도 침묵을 깼어요. 아마 둘이서 뭐 서로 연락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지금 현재 러시아 사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푸틴과 프리고진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이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 중재를 해서 이번 이 휴전이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혹시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극비 라인이 있어가지고 프리고진하고 그다음에는 이 푸틴의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이러이러한 측면을 서로가 배려하라.
요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인터뷰 내용이 전략적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먼저 이 프리고진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프리고진은 어디에 있는지 본인의 이 소재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본인의 이제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11분짜리 오디오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께 11분짜리가 굉장히 길을 텐데 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 행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스크바를 향해 나아간 목적은 바그너 용병단의 해체 시도에 항의하고 수많은 실수로 특수군사작전, 즉 우크라이나 침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망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푸틴을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야.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부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제대로 이 전과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좀 내가 처리하겠어. 이래서 이번 일종의 쿠데타를 한 것이지 푸틴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가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러시아 방위군과 교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요,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지금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왜 이 바그너 그룹의 후방 캠프를 공격했느냐.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이 국방장관을 처단하기 위해서 진격했다. 이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진 과정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러시아군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을 공격했다. 미사일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반란을 개시한 지난 23일 러시아군이 공격으로 바그너 용병 3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행진을 멈추고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의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게 이제 시종일관 이 프리고진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정의의 행진이다. 이게 이제 시종일관 이 프리고진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푸틴 제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 그래서 그걸 일관된 메시지로,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가 7월 1일에 이 바그너를 해체하고 국방부에 통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휘하 지휘관들이 러시아 국방부와 재계약하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방부하고 다시 계약하자, 이게 이제 이 러시아 국방장관의 지시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전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그너 용병단 중에 1~2%의 소수 병력을 빼고 대부분이 러시아 국방부와 다시 계약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전투원들이 전선에서의 실제 상황 경험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을 경우에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국방부하고 재계약을 안 하고 안 한다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이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러니 나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취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여전히 푸틴에 대한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고진의 이 메시지의 특징은요, 절대로 반푸틴 쿠데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쇼이구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30명의 바그너 이 병력이 다쳤다는 점, 그리고 이 러시아 국방부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요, 본인이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에, 왜 그러냐면 이번 사태를 계기해서 이 바그너 그룹이 제대로 우크라이나 전을 수행할 것이냐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나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푸틴의 명령에 쫓아서 아주 열심히 싸워 이길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리고진의 메시지는요, 푸틴 쿠데타가 아니라는 점, 푸틴에 대한 충성심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대적인 이 반격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방어할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요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본인의,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국방장관은 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국방장관을 제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설득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수행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의 신임을 받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프리고진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그다음에는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푸틴이 이제 무장 반란은 결국 실패할 운명이었다. 자, 그리고 이 바그너 그룹의 이 반란군이 모스크바 이 턱밑까지 올라오도록 내버려둔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감사의 표시까지도 했어요. 유혈 사태로까지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고마움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이례적이죠. 자,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푸틴의 메시지는 제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이제 쭉 워딩을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우선 푸틴이 사실상 이제 실권할 수도 있다, 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선을 딱 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진군을 못 막은 게 아니야. 능력 다 있어. 그런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냥 쭉 무혈 입성하도록 무혈 이 정의에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봐준 거야.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명한 것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과 보복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내가 막겠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제일 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즉 프리고진이 더 이상 이제는 무모한 군사적인 그런 이 돌발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설득,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책임을 지는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사태대로 이대로 이번 상황을 종결시키면서 본인의 이 추락 위험이 있는 정치적인 이 상황, 전개는 확실하게 내가 막아겠다. 이런 이 안전장치를 만드는 측면에 이 방점을 두고 TV 연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틀림없이 누군가가 뒤에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조율을 했고 그 조율을 하는 바로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프리고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의 입장문도 시간적으로도 비슷한 시간에 나왔어요. 시간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다음에는 이 메시지가 서로 완전히 상호 보완적,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마크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퍼실리테이터 조력자가 되겠다. 그런데 이 마크 상황 관리를 하는 조력자가 있다. 그 사람은 바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푸틴 대통령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번 무장 반란은. 자, 그래서 이제 내 TV 그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내부 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 무장 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됐을 것이다.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고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들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당했다. 여기서 또 애국심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멈춰서 유혈 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아는 이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그너 그룹의 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실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란하지 마. 이런 메시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태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바그노비르의 별다른 저항도 없이 모스크바 200km 이내까지 신속히 진군을 한 거. 이거를 보고 러시아군이 이제 다 무장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 푸틴의 정치적인 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 선을 딱 그은 겁니다. 내가 일부러 봐준 거야. 딱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고
러시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너 혼자 네가 알아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거 알아봐.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야, 말도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무슨 뭐 이 군사적인 의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 군사적인 진입을 한 것이 아니고 실수라고 하잖아요. 실수. 예. 그리고요,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는요, 안전을 보장하겠다. 왜냐하면 벨라루스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집에 가도 된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 예. 아주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그너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는요, 반란 주동자는 병사들이 서로를 죽이기를 원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같은 결과를 원했다. 반란 주동자는 조국과 자신의 추종자들을 배신했다고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사태로 국민의 단합을 확인했다면서 러시아인의 인내와 연대, 애국심에 감사한다. 모든 군인에게 감사하고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 전사자들에 대해서는요. 숨진 영웅들의 용기와 자기 희생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러시아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데 대한 그의 기여에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점 중에 한마디는요. 바로 반란 주동자가 이제 프리고진이잖아요. 반란 주동자는 병사들이 서로를 죽이기를 원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같은 결과를 원했다. 반란 주동자는 조국과 자신의 추종자들을 배신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프리고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네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너 바그너 그룹 안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딱 한마디는 또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왜 썼느냐?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요. 일단 뭐 이 최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푸틴이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바그너 그룹,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보복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좀 약하다. 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 배신당했다는 것은 잊지 않겠어. 그래서 설득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 마지막 경고 한마디는 또 담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 왜냐하면 너무 설득만 해버리면요. 아, 푸틴이 결국은 힘이 다 빠졌구만. 이거 언제 날아가겠구만. 이런 또 이 평가들이 국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점도 우려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적 메시지를 푸틴이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문화일보의 이 허민의 정치 카페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 하는데 150석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의 목표일 텐데, 한마디로 참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별로 바뀔 게 없다는 게 정치권의 평균적 관점, 특히 수도권에서 말이죠. 예,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121석 중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곳이 20곳 남짓이고, 여권의 선거 전략가는요. 서울은 고전 상태, 경기도는 사실상 절멸 상태, 이길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현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당의 1차 목표는요. 수도권 40여 석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35에서 140석가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전체 의석 300석 중에 단독 과반? 이건 꿈꾸기조차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 제2당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캐스터 보트를 진 제3, 4당과 선거 후에 통치 동맹을 맺어서 범여권 과반 의석을 받는다는 게 최선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총선까지 용기 백배에서 나갈 동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는요. 지지율 지표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대체 뭘 갖고 선거를 진행했다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금 이제 이 총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는요. 승부처에서 선수로 뛸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뜻 나설 인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검토되는 말이 뭐냐? 전략적 허용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일단 말이 되는 사람은 쓰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한동훈 장관, 예,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는 이제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이제 이 윤희숙,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 허용의 대상자들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용준 배재대 석좌 교수는요. 여당이 중도 안철수, 보수 나경원, 개혁 원희룡,
미래 한동훈 여성 윤희석의 상징성으로 총선 전선을 구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허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객 공천과 거점 확보인데요. 이 둘은 서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서울 한수 이북의 당선 무풍지대, 경기 서남부와 서북부의 여당 절멸적에서 전략적 거점과 승리 공식을 찾아내는데 진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자객 공천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어쨌든 간에 이 자객 공천은 뭐 그 최종적인 결과 관계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점이 지금 이제 검토돼야 되는데,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은 전략적 허용, 그다음에는 자객 공천, 그다음에 거점 확보에 이 총선 전략을 충족시킬 인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 예. 한동훈 장관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요. 한 장관이 내각에 남아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도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한간소리다. 총선에서 이길 국리부터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이 강성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자객 공천과 한수 이북 중심 거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카드로 한 장관의 마포을 출마가 적극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있는 경기 고양 가대, 윤희숙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에 나오는 중구 성동이나 고민정이 나오는 광진을이 거론되고 있고요. 안철수의 경우에는요, 지금 당세가 약한 경기 남부 지역에 허브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한수 이북에서 서울 승리 바람을 일으키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과 김은혜는요, 적재적소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리고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을 위한 영입도 이 고려 중이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전략적 허용 대상으로 점치고 났던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제3지대 신당 장당 행보가 구체화되면서 보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과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여권 핵심부의 거부 심리가 워낙 커서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예. 자, 그러면서 선거 승리의 비밀은 외연 확장인데, 내년 총선 결과는 인지도, 실력, 전투력, 사회박자를 골고루 갖춘 선수의 등용 여부, 그리고 다양성의 공간을 채워줄 전략적 허용의 효과적 구사 여부에 달려있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전략적 허용이라는 뭐 용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용어인데, 전략적 허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특정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포용적 재량 행위를 말한다. 전략적 허용 범위가 커질수록 성과를 내는 기회 또한 많아지겠지만은, 작아지면 성과를 내려는 노력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